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매주 수요일 함께 하고 계시죠?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모처럼 또 네.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네. 오늘 어제 사실은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아시아 증시 안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일본이나 중국 다양한 국가들을 보고 있지만 호주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오늘 봤으면 싶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이제 호주의 GDP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사실은 그 뚜껑을 열어보니 전분기 대비해서 0.4%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준이 시장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호주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호주가 굉장히 좀 그 경기적으로 탄탄하고 그리고 또 호주가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 광업 중심의 이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그 언급해 주셨다시피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그 설치를 함에 있어서 필수 뭐 광물들이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구리인 것이죠. 구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그 수요가 탄탄하고 그리고 또 그 경제 자체도 뭐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약간 좀 쇼크인 것 같아요. 뭐 0.7인데 0.4% 증가했다 하면은 거의 뭐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견조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뭐 호주 환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GDP가 발표된 이후에 호주 달러는 약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이게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주 큰 뭐 갑자기 뭐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뭐 호주 달러가 뭐 달러 대비해서 뭐 그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국가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원화 약세랑 비교해봤을 때 호주 달러의 약세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수준이냐,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호주 GDP와 관련해서 너무나 이제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느냐를 한번 또 판단해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호주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호주 증시가 연초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정말 많이 그 흘러 넘치고 그런 와중에서도 호주 주식이 많이 못 올랐다 이유는 결국에 지금 드라이빙이 걸리고 있는 게 AI 투자잖아요. 근데 AI 투자의 물결이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구글이나 뭐 다른 뭐 회사들까지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덩달아서 이제 탑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호주에서는 그런 AI에 뭐 탑승할 만한 그런 회사들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뭐 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간접적으로 좀 수혜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크게 뭐 매출액이 크게 펌핑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AI 주도하에 좀 움직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예. 그 안에서 이제 과연 AI의 흐름에 탈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증시도 그 주목 여부가 좀 갈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호주 증시 안에서는 저희가 뭐 굵직한 AI 기업을 꼽아볼 만한 기업이 사실 없는 거죠.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전통적인 뭐 금융주나 광산주 가 조금 약간 좀 메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나오고 배당 성향이 안정적이고, 다만 이제 그 P 멀티플로 이렇게 되는 그 밸류에이션적 측면에서도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저평가를 받는 그런 증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투자 네. 관점에서는 이제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호주의 성장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 가운데 혹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호주 하면 뭐가 있지 하면 뭐 은행이나 광산, 네. 뭐 광산이면 뭐 BHP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게 떠오르긴 하겠지만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몇 개 있는데 뭐 의료장 호주는 안 다녀오셨나 봐요. 갔다 왔는데 이게 그 뭐랄까
호주 내에서만 그 통하는 장비가 뭐 성장주이냐 아니면은 뭐 호주에서 뭐 출시를 했지만 이게 글로벌적으로 글로벌리. 예,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후자가 더 의미 있는 거잖아요. 호주 인구가 뭐 3천만도 안 되는데 뭐 거기 안에서 뭐 성장해보자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료 장비주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뭐 업체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BNPL 업체 중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 집코라는 회사인데 집코. 예, 그러니까 네. GIP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네. 그게 뭐 지금 현재는 호주 증시에서만 그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뭐 내년 초부터 좀 그러니까 좀 나스닥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진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듀얼 리스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 집이라는 회사는 그 BNPL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생소한 서비스긴 해요. 뭐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비슷한데 그 미국이나 뭐 영미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우리나라에선 너무나도 쉽잖아요. 대학생들도 그렇죠. 해줘요. 근데 거기서는 안 돼요. 네, 그 정말 뭐 카드 맞습니다. 발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네. 미국에 살았던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신용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아, 신용카드 네. 발급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은행의 상품들을 이용하면서 신용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시작하는 단계부터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좋은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예. 그래서 정말. 더 이 네. 선구매 후 결제라는 게 미국에서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저는 결국에 아까 언급해 주셨다시피 신용 쌓기가 어려운데 이 신용 쌓기 어려운 구조는 저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돈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BNPL 업체들은 좀 약간 좀 잔인하고 냉혹한 말일 수 있겠지만 부의 양극화의 수혜주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나이키에서 한 뭐 그러니까 $150 정도 되는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할부로 사고 싶은데 신용카드가 안 나오잖아요. 저소득이니까. 그러면은 BNPL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쵸. 예, 집코라는 회사는 그 빅4 BNPL의 빅4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 업체로서 그 빅4라고 하면은 뭐 어펌, 클라르나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예전에 스퀘어였던 뭐 블록에 애프터페이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 뒤를 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좀 호주의 이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도 뭐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BNPL이 예,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네, 호주 내에서도 좀 미국과 같이 신용을 쌓아서 신용카드를 만들기가 되게 네.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뭐랄까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집이라는 회사가 그 호주 태생의 기업이긴 하지만 호주에서의 매출 성장은 어느 정도 좀 정체 성숙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미국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렇기 때문에 듀얼 리스팅을 미국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클라르나가 스웨덴 기업인데 미국에다 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자 이런 의도도 있는 겁니다. 뭐 자금 조달의 그 좀 이제 원활성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성장하는 BNPL이라는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그리고 고금리에서 살아남은 좀 호주 전통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코 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외에 또 호주에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아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광산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광산주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니까 BHP가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비슷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러니까 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뭐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 뭐야 그러면은 토요타가 나오는 것이고 뭐 요즘은 좀 많죠. 뭐 히타치도 나오고 뭐 미쓰비시 은행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쨌든 호주에서 뭐냐 하면은 BHP가 나와요. 네, 음. 그래서 이 BHP가 뭔가 재미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호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주에서 나오는 그 정말 내륙 지방의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그 아웃백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좀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뭐 석유, 원유 채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정말 복합 기업 집단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 지역
집단.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호주 광산주로는 BHP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호주에서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뭐 중국이나 일본 등의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뭐 하루가 다르게 네. 사실은 좀 금세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제 일본 관광 자제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실제로 이제 일본 호텔의 중국 관광객 예약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이 아니라 어딘가로 또 여행을 하려고 떠날 텐데 네. 사실은 이렇게 이런 관광객을 흡수할 반사 수혜 지역들로 어떤 곳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뭐 결국에 제가 좋아하는 동남아가 동남아 결국에 동남아 또는 네, 네, 우리나라 아니면은 연말에도 예. 가시나요? 제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 정해진 건 없는데 그 결국에 뭐 유럽 여행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위안화도 약세고 그런 가운데 지금 유로는 강세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근거리인 동남아시아라든지 한국으로 굉장히 조금 수혜가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저희 프로 채널이 약간 좀 한국의 뭐 주식들 이런 걸 짚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그 동남아로 시장이나 아니면은 좀 남쪽에 있는 뭐 홍콩, 마카오 쪽으로 어떻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여행 계획하시다가 그냥 막상 불현듯 떠오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유럽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유로 환율이 이게 무슨 원 유로 환율 1,700원? 이게 말이 되나? 예, 바로 쉽게 적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검색을 해보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네.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 중국도 여행이 마찬가지. 선뜻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좀 더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딜 가야 할까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동남아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 동남아 또는 조금 더 동남아는 뭐랄까 그 뭐 럭셔리한 리조트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처음으로 떠오르는 거는 근거리에 있는 홍콩, 마카오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홍콩, 마카오의 뭐 이제 카지노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뭐 홍콩, 마카오 그리고 좀 중화권에 있는 동남아 좀 선진국인 싱가포르까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알아보면은 2개밖에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더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집중해서 그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라스베이거스 샌즈. 네. 이름만 라스베이거스고 이거는 그죠. 그냥 운영은 거의 이제 그쵸. 동남아시아 국가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쵸.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마리나 베이 샌즈 그 호텔 3개 위에다가 배 얹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이제 그 독점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내에서 복합 리조트가 2개밖에 허용이 안 됐는데 그 중 하나가 마리나 베이 샌즈인 것이죠. 네. 싱가포르 가면 이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저거요, 저거. 예. 네. 저겁니다. 예. 혹시 뭐 네. 지분이 있으신가요? 저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뭐 일단 이제 좋아요.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사실은 소개해주신 이래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어제 장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투자 좋습니다.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고점을 찍은 시점에서 들어가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매크로보다 뭔가 저는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윗단계에 있는 뭐 지정학이라든지 사실 이런 지정학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뭐 다른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지만 그러면은 이게 들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 보면은 막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 갈등 구조가 굉장히 구조적인 것이고 단기간에 안 풀릴 것 같고 조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기업단에서 어떤 주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바로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이름 때문에 이게 아시아의 그 정말 그 뭐랄까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다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마치 라스베이거스에만 있을 것 같은 라스베이거스 네. 샌즈. 예, 모를 네.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여전히 투자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고요.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샹그릴라는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샹그릴라도 굉장히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 겨울에 좀 따뜻한 동남아로 가실 때 그럼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말레이시아든 뭐 베트남이든 싱가포르든 인도네시아든 검색해 보면은 다 뭐 샹그릴라 뭐 다 검색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샹그릴라 그 호텔 체인이 맞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약간 좀 럭셔리 호텔 그리고 또 리조트 이런 것들로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중국 본토, 홍콩 그리고 동남아 주요 관광지에 뭐 5성급 호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본을 피해서 그래도 좀 여가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이제 샹그릴라와 라스베이거스 샌즈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래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